네, 키워드 확인해보고 돌아왔습니다. 역시나 첫 번째로 여러분께서 굉장히 궁금해하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시는 이 무디스의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대해서 미리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한 단계 강등이 됐죠. 네, 지난주 금요일 무디스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트리플 A에서 더블 A1으로 한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로써 최고 등급 상실을 했는데요. 네.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늘어나는 미국 부채와 이자입니다.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의 재정 적자가 감당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그리고 국채를 발행하면 계속 이자 비용이 발생할 텐데 이런 재정의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는 의무적인 또 재정 지출이 또 계속 늘어날 테니까 향후에도 적자폭이 크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또 무디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딱히 틀린 말은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 맞는 말이죠, 구구절절. 네. 지금 미국 연방 부채가 지금 36조 달러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망을 하는 것이 2029년도에는 GDP 대비 107%도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2035년에는 134%까지 부채가 늘어날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그런 숫자만 놓고 보면 GDP가 일단 국내 총 생산인데 네. 그 생산에 비해서 이자 지출이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지면 사실 이 나라는 망하는 나라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저는 네.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가 돌아오시면 그래서 관세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중동에서 지금 돈을 가져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오면서 오히려 더 트럼프에 힘 실리는 게 아닌가 싶고 트럼프가 이제 무디스 회장을 네. 욕하겠지만 적어도 본인의 정책을 바꿀 리가 없다. 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속으로는 씩 웃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이 적자를 줄이기 위함이 관세였는데 그쵸, 예. 오히려 본인이 힘이 실릴 것 같고 물론 이번 주에 장 빠지겠지만 그렇게 많은 충격이 없을 것 같다 이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가져온 게 상당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카타르가 1.5조 달러였고 네. 크니까 오히려 트럼프가 이걸 빗대어서 자기 정책을 더 홍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러네요. 예, 예. 예. 근데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의 얘기가 그거잖아요.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과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과거에 어떤 정도, 어느 정도 충격이 있었는지를 좀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미국 신용 등급은 이번 처음이 아닌데요. S&P에서 2011년 그리고 피치에서 2024년 강등한 바가 있습니다. 네. S&P에서 처음에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을 했었을 때 이렇게 당시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었던 미국에서 이렇게 강등을 당하면서 시장의 충격은 매우 컸었는데요. 지금 그때 당시에 2개월 동안 S&P 500이 약 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첫 2개월 동안 최대 35%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을 했군요. 네. 오. 그리고 또 2023년도에 피치가 올렸을 때, 네. 내렸을 때, 네.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는 또 두 번째였고 그럴 때는 또 코로나 전후여가지고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시장이 워낙 전 세계적으로 좋지 않아서 예. 그때는 3개월 만에 약 10% 하락을 했지만 어쨌든 과거 사례를 통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번도 뭐 중장기적으로 또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일단은 이번에도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네.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계속 금리의 움직임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니까 이제 지난 금요일에 문 닫기 직전에 네. 갑자기 폭등을 좀 하고 끝났더라고요. 네. 네, 직전에 4.49%까지 금리가 올라가면서 치솟았는데요. 다행히 뭐 금리는 4.45%까지 마감을 했지만 네. 네, 오늘 아까 다시 또 튀어오른 거죠. 네. 예. 그 채권에 대한 매도가 좀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튈 것 같고 아까 얘기했지만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 보유하고 있는 일본이 판다 그러면 더 많이 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이 안 나오지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지금 미 갖고 있는 그 안전 자산의 의미가 좀 퇴색했기 때문에 예. 팔 수도 있을 것 같아 국채 매도가. 네,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 그러면 또 이제 근데 트럼프가 화나가지고 또 쫓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일본한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전화를 할 수도 있겠죠. 가만두지 않겠죠. 예. 가만두지 않겠지만 그거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누가 쫓기가 팔면 쉽지가 않군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말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아마 팔면 얘기 안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참 뒤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급한 마음에 팔 수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만약에 미국 경기 안 좋아지면 채권을 보유한 일본이 아니어도
좀 팔지 않을까 싶은 저는 개인적으로. 네, 누군가는 팔 수도 있겠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가 튀고 달러가 빠질 거기 때문에 그것 또한 미국의 가장 큰 단점 아니겠습니까? 네.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된 거는 뭐 예상한 이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일단 강등된 건 사실이니까 기본적으로 미국의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도 사실인 거고, 예,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태들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건데 마침 또 이게 사실 누군가는 팔고 싶었던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차익 실현 의지가 네. 좀 있었던. 예. 네, 그 차익을 지금 영국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영국이 미국의 국채 보유가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20년 만에 지금 중국을 추월했는데요. 지금 영국은 지금 그리고 또 미국의 첫 무역 협상 대상국이었고, 네. 그리고 지금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네. 중국은 점진적으로 또 축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가진 곳이 일본이고 두 번째는 지금 영국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트럼프 정부는 영국과 일본 그리고 중동을 우방국 편으로 만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네요. 요거를 알고 또 영국이랑 먼저 협상을 타결했을 수도 있겠네요. 원래 뭐 이런 얘기까지 하진 않았을까요? 네. 그래서 중국이 뭐 설득한다고 지금 사줄 것 같지는 않으니까 네. 영국과 일본을 미리 좀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뭐 대안이 된다면은 어쨌든 채권 시장에서 저희가 우려하는 뭐 충격적인 상황까지는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해 주셨지만 베센트 장관이 뭐 어떤 의견을 피력을 했다면서요. 어떤 얘기들을 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베세트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채 금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에 대해서는 크게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지금 뭐 무디스는 뒤처진 지표라고 또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은 또 중국 달러 규모의 수조 달러의 지금 중동에서 또 수조 달러 규모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요. 이 정부는 행정부는 네. 아예 무시하거나 하면 남 탓하는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의 책임이 큰데 오히려 이걸 지금 무디스를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해가 안 되지만 약간의 그런 행태 보이는 거. 근데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또 가만히 있었습니다. 트윗을 날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난리시겠죠. 하겠죠? 이제 하겠죠. 네, 월요일이니까 하겠죠. 월요일 이제 출근하시면 이제 하시겠죠. 재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죠. 네. 지금 무슨 말을 해야 시장에 가장 효과적일까를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SNS도 막 하면 안 되잖아요. 막 술 먹고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을까 싶고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관세 인하가 좀 안 될 수 있어서 시장이 조금 트럼프 손을 들어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원래 최근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 정책의 바이브가 약간 감세로 넘어가는 느낌이었잖아요. 감세? 근데 네. 그 감세에 대해서는 제동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감세는 못 하겠죠 이제. 그쵸. 예. 네. 그 적자를 메우려면 또 세금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감세는 좀 물 건너간 것 같이 보이고 네. 어차피 하반기에 따른 키워드였는데 하반기도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 아예 올해는 힘들 걸로 보인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마 그게 가장 아픈 내용인 것 같아요. 그게. 그니까요. 예, 예. 안 그래도 그 감세 정책과 관련해서 이제 공화당 내에서도 의견 반대가 반발이 있었죠. 심하다고 반대 하더라고요. 있었죠. 예. 아마 거의 안 될 걸로 보인다는 거. 아마 어. 근데 트럼프가 뭔가 묘수가 있으면 되겠지만 네. 지금까지 묘수가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할 수 없다는 건 그래서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안 하려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굳이 안 해도 돼. 예,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감세 카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러면 금리 인하도 안 하는 거고 감세도 못 하는 거고 그러면 사실 주식 시장의 어떤 동력이 살짝은 좀 약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는 예. 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지금에서의 감세는 네. 딱히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아, 그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희망사항이었지 그래서 지금은 연애 별로 없어 보이고 당장은 일단 아까 했지만 강등했다는 어떤 우려가 더 크지 않은가 생각하니까 예. 그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일각에서는 그런 그 우려를 감세한다고 해서 이미 채권 시장이 담으면서 사실 금리가 올라온 거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채권 시장이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있다라고 그렇죠. 해서 예. 시장의 충격은 또 제한적일 수 있다. 제한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죠. 라는 예. 얘기로 이어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좀 오가고 있으니까 오늘장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장 보면 저는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네네. 오늘 타면 안 되는데 오늘. 아 오늘 또 작도 한번 지금 오늘 작도 올라가셨나요? 한번 타시나요? 네. 하면 안 되지만 네. 만약에 아까 봤던 금리가 네. 4.5에서 머물면 네. 저는 빠져도 약보합 정도까지 음. 올라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4.5에서 머무른다면. 어차피 적자는 다 아는 내용이고 예. 그다음에 그래서 관세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했지만 오히려 트럼프 힘이 실리는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냥 그렇고 지금 빠지는 건 오히려 약간의 비유를 하자면 지금 제가 더운데 땀 흘리는데 네. 비를 맞으면 그게 땀인지 비인지 모르죠. 모르는 정도. 네. 그러니까 빠지는 게 지금은 아. 무디스의 강등인지 아니면 그것 원래 때문인지. 올라온 거에 따른 조정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래서 스무스 넘어가는 것 같고 만약에 이게 무디스 내용이 평소였으면 좀 충격이 컸겠죠. 예. 근데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게 진짜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지 잘 모를 것이다. 우리 투자자분들은. 그렇군요. 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시장에 확실히 좀 믿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아니 그래도 빅테크 어차피 자사주 매입 대기 중인데 하방은 든든하게 유지될 걸로 보면 그거는 또 뭐 잘못된 의견인가요? 얘기하시는데 확실히 투자자분들의 어떤 심리가 많이 좋아진 건 있는 것 같네요. 심리가 뒷받침 되고 있죠 지금. 네. 예. 그래서 빅테크가 진짜 중심을 잘 잡아준다면 신용등급 강등 이슈도 어떻게 보면 스무스하게 넘어갈 가능성도 네.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네. S&P 500 지수에 따른 목표 지수 하향은 좀 힘들어. 왜냐면 아, 그래요? 지난주 바로 올렸는데 아 맞네. 또 내리고 또 뭐 몇 번째입니까 도대체 올해 네.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요 IB들이 좀 상황을 보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게 보면 악재는 제한적이다. 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결국 중요한 건 금리의 4.5%. 예, 금리만 많이 만약에 4.5까지 가면 그때는 무너질 수 있죠. 장이. 예, 그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금리가 4.5를 넘어가는지 오버를 하는지 아니면 거기서 좀 안정이 되는지 이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짚어주셨고 결국 오늘 얼마나 밤에 잘 소화를 해내는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하필 금요일장 끝나고 나오다 보니까 이래저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저희끼리도 그렇고 뭐 월가나 여의도나 의견이 다 되게 여러 가지로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키워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였습니다. 이게 제가 숫자를 봤는데 뭐 역대 두 번째로 저점이라나 엄청났다면서요? 네, 5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50.8로 집계되었습니다. 예. 지난달 52.2보다 2.7이나 하락한 수치로 2022년 6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입니다. 응답자의 75%가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뿐만 아니라 밑에 보니까 기대 인플레이션도 굉장히 높게 나왔다고 들었어요. 네, 기대 인플레이션도 4개월 연속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에 이어 또다시 비정상적으로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7.3%로 4월에 전월 6.5%보다 또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뭐 물론 기대 인플레이션이고 그리고 소비자 심리 지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리 데이터, 소프트 데이터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심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아니 소프트 데이터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렇죠. 무시하면 안 되지만 네. 연거퍼 몇 번 나오다 보니까 약간 내성이 쌓인 건 맞죠. 그런가 지금. 봅니다. 예. 웬만한 예. 사실도 그렇고 그건 사실 그 어떤 심리인데 심리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그렇죠. 예, 그 당연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파월이 이걸 보고 금리 결정하는 분이냐?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 여러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심리가 얼어붙을지언정 지금 매입하거든요. 사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우리 개인분들이 약간 심리하고 행동을 달리하는 게 아닌가 본다 그러면 저는 서포트한 데이터 그냥 나쁜 정도 보시면 되고 크게 더 이변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거 볼 때는. 그러니까요. 예. 사실 뭐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저희가 뭐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거 빼놓고 보면 여기까지 발표가 됐는데도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역대 두 번째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금요일 주가는 다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 시장에서는 확실히 내성도 생겼고 투자 심리도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게 또 중요했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ISM 제조업 서비스업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전체 소프트 데이터 나쁜 게 아니다. 조금씩 바닥에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사실 미시건 대학의 소비자 심리지만 좋아지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쁜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점점 바닥을 찍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아무래도 관세가 부과되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이게 많이 완화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 끝난 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 여진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었던 게 월마트 이슈도 좀 있었다고요. 관세 관련해서. 네. 월마트 가격의 인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했습니다. 월마트는 관세 핑계로 가격을 올리지 마라. 월마트와 중국이 관세를 감수하고 고객에게 추가 비용을 요구하지 마라. 내가 지켜보고 있다. 고객들도 보고 있다. 굉장히 강경하고 경고적인 멘트를 날렸습니다. 이야,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월마트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억울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니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데 왜 이거를 핑계 삼아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말도 사실 뭐 틀리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아마존도 접었잖아요, 생각을. 네. 접었기 때문에 월마트라고 안 접겠습니까? 그래서 월마트도 접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그러면 월마트의 가격 인상분을 본인이 다 흡수한다? 그럼 기업이 망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저도 이거는 답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네. 싶고 저도 이거에 따른 대응을 못 할 것 같아요. 대통령인데. 눈치를 안 볼 수가 안 볼 수 없잖아요. 없죠. 막 네. 그 하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약간 좀 눈치를 보고 아니면 좀 연기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고 그게 현실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트럼프가 지난해 너희들 돈 많이 벌지 않았나. 아, 그래서 지금의 관세 부담을 너희가 감수해라. 이렇게라도 트윗을 또 연결해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지금 이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바나나나 일부 식료품이나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부 가격을 이미 상승을 했습니다. 올렸죠. 올렸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아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또 대표적인 식료품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 인상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홈디포, 또 타겟, TJ맥스 그렇죠. 같은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도 또 대표적인 유통 기업이기 때문에 관세 핑계를 대려고 했다가 못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다 그 카드를 내려놓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우리 국내로 치면 시장 개념인데 네. 시장 개념이니까 이걸 잡아야지만 다른 게 오르지 않는다 생각하고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일단은 이 기업 자체가 이걸 끌어안으면 이 기업의 마진이 작기 때문에 아마 당장 실적에 대한 경고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거나 지금 기업이 망가지거나 가격 올리는 건데 이거를 월마트가 어떻게 할지 저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그러게요. 고민스러워요. 네. 지난번 아까 베센트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미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월마트랑요? 월마트 CEO랑 통화를 했는데 뭐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월마트에서 했었던 말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약간 몸을 또 서리는 그런 또 대답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월마트도 좀 긴장을 하고 있겠죠. 베센트와 직접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그러네요. 다만 이걸 기업한테 이렇게 강요하는 게 이게 그렇죠. 할 수 있는 일인가 싶어요. 신기한 원래 일이긴 하죠. 본인의 힘이 어마어마한데 이런 기업 한 기업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정말 기업을 거의 죽으라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자체를 이해 못합니다. 전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월마트라는 회사가 중요하죠. 중요한 그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는 진짜로 월마트가 이렇게 계속 가격을 인상시키면 진짜로 이게 물가가 상승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은 계속 아니 관세는 물가랑 상관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월마트가 올려버리면 이거는 이제 유권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네, 물론 또 인플레이션에 또 압력을 또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시장이 두 가지로 갈리는 게 계속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소프트 데이터랑 하드 데이터 말씀드렸다시피 심리는 둔화됐는데 실제 물가는 뭐 그렇게까지 안 올랐으니까 여기를 믿어야 되는지 저기를 믿어야 되는지 월마트 입장에서는 소프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격을 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하드 데이터 보고 야 이건 잘못됐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서 참 누구 탓하기가 좀 어렵네요. 진짜 관세가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주는지를 빨리빨리 이게 좀 입증이 됐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세 번째 키워드로 한번 이어가 볼게요. 관세가 어쨌든 예상보다 빨리 하락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런
그 위협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가 90일간 휴전을 하면서 또 예상보다 저희가 굉장히 놀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요. 낮은 예. 관세로 인해서 일주일 만에 시장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에 따라서 경기 침체 확률을 65%에서 38%까지 또 낮췄고 네. 또 지금 또 월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월가 S&P 전망치를 5,900에서 6,500까지 또 상향을 했습니다. 참 월가도 하기 힘든 거예요. 이거 참 관세 때문에 내렸다가 500 올리고 잉크 안 말랐는데 좀 내려야 돼요. 또. 잉크 안 말랐나요? 잉크 안 말랐는데. 네. 네, 지금 이 시장이 얼마나 빨리 상승을 했냐면 한 달 보름 만에 S&P 500의 최저점이 4,900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난주 금요일 5,900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한 달 반 만에 지금 1,000포인트가 지금 떴는 그 1,000%가 지금 상승을 했는데 천이 굉장히 좀 빠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시장이 이번 주에 얼마나 이렇게 보일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S&P 500 1000포인트라는 게 진짜 말이 쉬워서 1000포인트지. 지금 S&P 500 그 지수 선물 기준으로 1% 빠지는데 빠지는 지수가 60포인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60포인트. 네. 근데 이거에 10배, 100배 수준이 나와야 1000포인트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진짜 천당과 지옥을 뭐 오락가락 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동 갔다 왔으니까 네. 영국에 이어서 또 다음 성과를 계속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약간 좀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나 했어요. 네, 이제 일을 해야죠. 네, 해야죠. 해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2, 3주 내 국가별 관세율을 이제 통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50개국 협상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관세율을 정해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정하겠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일본, 인도 그리고 EU, 베트남 등 주요 협상국 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긴 한데 네. 지금 이제 통보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각국의 이제 관세를 이제 통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야, 이거 뭐 깡패 아니에요? 협상은 이제 돈 내라, 협상은 없다. 거의 뭐 협상이라기보다는 그냥 강압적인 어떤 그러니까요. 의견을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은 뭐 우리도 이제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는데 영국 이외에는 뭐 크게 이제 협상에 나설 의지가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은 약간 좀 피곤해서 그런 걸까요? 뭘까요?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제 더딘 거죠. 아. 협상이 더딘 거기 때문에 빨리 속도를 내려고자 하는 건데 네. 다만 이제 속도를 낸다고 본인 바쁘지 다른 국가가 지금 바쁘겠냐고 도망다니는 건데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제가 볼 때는 그만큼 협상이 안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일단 조금 더 트럼프 바쁜 게 아닌가를 보여주는 표라고 보시면 되지 급하다라는 않을까. 급하다는 걸 거 보여준 거죠. 다른 나라들이 좀 더 전향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라는 압박성 모멘트. 아무래도 또 무디스가 또 등급 하향을 했기 때문에 뭔가 또 결과를 구체적으로 또 보여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선택과 집중의 불가피성 정도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도 사실 뭐 숫자는 전격적으로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사실 지난주 주말이었죠. 이제 전화를 통화할 거라고 하면서 저희가 좀 긴장 상태에 있었는데 그러게요. 전화가 없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주부터 이제 미중 관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협상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히토류 수출 통제가 최대 쟁점으로 지금 부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히토류는 중국의 전략 광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전체 생산의 90%가 중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히토류는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중요한 광물로 뭐 미국의 방위 산업이나 에너지, 전기차 등이 히토류에 지금 굉장히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참 이게 계속 그 중국한테는 마지막 히든 카드인 것 같고,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계속 경계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히토류 전략 광물 규정한 다음에 지금 나오고 있는 중국발 기사를 보게 되면 미중 간의 무역선 잘 된 것 같다라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들도 나쁘게 보지 않는 것 중국도. 그래서 일단은 그 전화 통화는 조금 더 지연된 거지 깨진 게 아닌 걸 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마 뭐 조만간 또 다음 주 이번 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예. 일단 이번 주는 살짝 좀 쉬어가고 예, 그렇죠, 그렇죠. 숨 좀 예, 고르고 예. 이제 다시
시장에 어떤 약 처방이 필요할 때 그렇죠. 그때쯤에 한번 전화 슥 예, 들겠네요. 나오겠죠. 예. 지금 다른 말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군요. 중국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 이후의 진전을 또 시장은 또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이 또 필요할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시급한 숙제들인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다 또 어느 정도 무마가 되면 또 이제 관세와 관련해서 성과가 나오고 다시 시장이 또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지난주 그러니까 이 신용등급 얘기 없었으면 지난주 얘기하면서 막 그 성과 자랑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네. 대표적으로 이제 AI가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네. 그 중에서 코어위브 네. 와 $80 넘었더라고요. 네, 올해 가장 중요한 IPO 기업이었습니다. 예.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 코어이브인데요. 지난주 실적 발표 주가가 뜨겁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주 일주일 동안 50%나 상승을 했는데요. 실적에 힘입어서 상장 후 첫 실적 발표였습니다. 매출 9억 8,160만 달러로 예상치는 당연히 상회를 했고 또 전년 동기 대비 420%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것 자체가 여전히 강력한 AI 수요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세부 매출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오픈 AI와 단연간 장기 계약을 맺으면서 지금 대형 고객으로 지금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올해 $40에 상장을 했고요. 그 엔비디아의 AI 칩을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거를 임대해주는 임대해주는 업체, 사업자라고 유명한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지금 IPO 당시 저희가 주목했었던 부분이 엔비디아가 투자를 했다고 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었는데요. 네. 네. 다음 장. 네, 다음 드립니다. 장으로 넘겨주시면. 네. 네, 지금 엔비디아와 코어이브는 지금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는 코어이브의 핵심적인 투자자이면서 또 그쵸. 엔비디아의 GPU를 또 공급하는 주요 파트너입니다. 네. 근데 저 지분 투자가 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 많았다 뭐 이러면서 지난주 금요일에 급등했더라고요. 네, 초반에 IPO에서는 저희 5%를 지분을 보유했다고 했는데 네. 최근 금요일 날 7%가 좀 약 넘으면서 이렇게 보유했다고 하면서 코어이브가 22%나 상승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네요. 그러니까 그 덕에 엔비디아가 또 중동에서 한 건 했고 네. 다음 5월 18 실적을 되게 좋게 보더라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5월 28일 날 엔비디아 어닝은 잘 나오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럽게 전망. 괜찮으시겠어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면 너무 좋은 얘기 많아갖고 못 보니까 상행에다가 실적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이거든요. 네, 네. 또 다시 한번 작두를 타신 걸로. 또 왜냐면 그 가이던스 분인데 가이던스 얘기할 때 중동 수출을 얘기하면 넘어갈 수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그렇죠. 엔비디아는 뭐 별로 안 좋을 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러면은 코어이브도 같이 또 춤출 수 코이브는 있나요? 같이 따라가는 기업이니까 네. 당연히 같이 가겠죠. 그래서 아마도 관련 기업들 올라갈 걸 보기 때문에 뭐 만약에 진짜 이게 악재 없으면 AI 패권 때문에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하필 아까 무디스 것 때문에 약간 예. 좀 숨죽어 있지만 여기 숨어 있는 호재니까 5월 18일까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네. 되어 있고 이번 주에 또 제가 듣기로는 컴퓨텍스 타이페이인가요? 네, 거기서 이제 젠슨왕 CEO의 연설이 예, 예정돼 있겠죠. 있다고 예, 하더라고요. 있겠죠. 예, 예. 오늘부터 이번 주 내내 좀 진행이 되는 것 예, 같은데 엔비디아 얘기는 이번 주 다음 주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계속 나올 거고요. 예. 아마 오늘 좀 빠지는 거 할 수 없겠지만 네. 오늘 빠지고 힘을 응축한 다음에 5월 28일 날 좀 한번 폭발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폭발. 한번 예견을 해보겠습니다. 폭발. 위험한 단어를 쓰셨네요. 네. 폭발을 아니, 쓰셨네요. 이거 딱 아니, 쇼츠 만들기 좋아하는 그 단어 폭발. 아니 만약에 뭐 제가 맞으면 저한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반대로 또 열심히 하면 되는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거니까 네. 저는 잃을 네. 게 없다 저는. 알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어웨이브 어쨌든 상장 50일 만에 주가가 진짜 2배 났습니다. 네. $40에서 $80까지 갔던 종목 AI의 바람을 또 중심에서 이끌고 있는 종목이었고요. 자, 마지막 키워드 한번 이어가 볼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전기차 구매 설문조사입니다. 전기차 얘기 나오는 순간 불안한데. 또 그것이 나오겠죠. 네, 설문조사 어땠나요? 네,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향후 1년간 신차 구매를 할 그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데요. 충격적이라고요? 네, 전기차 구매 그 브랜드에서 테슬라가 없었습니다. 어?
와. 네, 응답자들은 테슬라 모델 Y의 대안을 찾고 있다라고 대답까지 했었는데요. 그 순위에서는 첫 번째 혼다, 두 번째는 포드, BMW, 토요타, 캐딜락 등으로 전기차를 고려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니 왜 미국에서 왜 이 정도가 됐을까요, 테슬라가? 네, 지금 미국 테슬라가 지금 글로벌적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긴 한데요. 그렇죠. 네, 이 이유는 전기차가 초반에는 테슬라밖에 없었긴 했었지만 그쵸. 지금은 모든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라인업을 더 확장을 하면서 소비자들은 또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저는 전기차를 잘 모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한 번도 운전해 본 적 옛날에 제주도에서 한번 해보긴 해봤지만 어쨌든 지금 입장에서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의 선호도 1등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전혀. 사실 저희가 초반부터 테슬라의 판매량에 대해서 굉장히 감소리에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악재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뜨겁습니다. 그렇죠. 네, 주가는 또 다르잖아요. 네, 4주 연속 반등을 하면서 주가가 53%, 지금 한 달 동안 53%나 주가는 또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는 거는 네. 전기차보다 다른 모멘텀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반은 일론 머스크 팬심이니까. 네. 한 가지는 여러분들 유럽도 안 팔리고 다 안 팔리는데 설문이 잘 나오겠습니까? 안 팔리는데 그렇군요. 당연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 테슬라의 관점은 로봇 택시에 있으니까 그쵸. 네, 그거를 그건 것 같아요. 6월에 뭔가 안 보여주면 큰일 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옵티머스가 이어지는 그게 있으니까 이제 가는 건데 약간 아까 얘기한 그대로 지금은 차량 판매가 나와주면 좋은데 그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빼놓고 6월달 로봇택시 한번 기다려 보시죠. 근데 제가 오늘까지 봤던 기사를 보게 되면 네. 다시 한번 연기 가능성을 또 그래요? 얘기하는 로봇택시? 아이디가 있다는 아니 거. 5월 20일도 안 됐는데 6월이면 이제- 다음 달.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원래 이맘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말이 없다는 거죠. 그거 안 나오면 만약에 진짜 연기가 사실이면은 또 한번 쭉 한번 털고 쭉 가겠네요. 또 내려오겠지만 네. 저는 이게 한 대라도 먼저 좀 보여주면 좋은데 그러게요. 이게 안 될까. 처음에 지금 텍사스에서 지금 6월에 운행 예정이었었고 네. 10대에서 20대 네, 그렇죠. 하고 이제 작업실이라고 확대할 했죠. 것이다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테슬라가 주가가 반등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도지 활동 축소, 도지 활동 오신 것 같죠. 네 그리고 로보택시 6월 시범 운행 그리고 그것 때문인데. 신차 발표 기대, 네. 예, 되게 이런 여러 가지 팬심으로 지금 사실 상승을 한 거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좀 틀어진다고 하면 지금 일주일 동안 50% 상승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테슬라의 이사회 의장이 또 최근에 300억대 주식을 매도를 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기간을 한번 보시면 작년 일론 머스크 트럼프 지지 선언 후 9개월 동안 점점점 이렇게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9개월 동안 3천억대의 주식을 매도했으면 이게 또 부담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테슬라는 뭔가 좀 아슬아슬한 랠리를 달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기 테슬라는요 인사이더가 매입한 적이 없어요. 원래 파는 분들이고 그 동생분도 팔았고 네, 다 그렇습니다. 팔거든요. 최근에 몇 년 만에 한 명이 매수했다라고 아니, 기사가 그거는 나서긴 그거는 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렇고 캠벨 머스크인가요? 동생이죠. 예, 공도 계속 파니까 지금 다 맞습니다. 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이 아슬아슬한 랠리를 달리고 있는 테슬라, 그리고 또 AI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엔비디아와 코어웨이브까지 이렇게 종목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